어머니가,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나? 큰 며느리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주저앉았어요. 옆에서 저도 제가 받은 편지를 들여다보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어머니가 쓰신 편지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한테는 사랑하는 딸 은수가로 시작하는 편지를, 큰 며느리한테는 진심으로 며느리로 대한 적이 없다는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거든요. 집이, 집이 은숙이 앞으로 되어 있다고? 3년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증여해 두셨다는 거예요. 집과 상가까지 몰래 다 해놓으신 거였어요. 30년 동안 가난한 둘째 며느리 취급받으며 살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집주인이 된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형님들은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제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혼하지 말자고 하고,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은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제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도 많이 편해졌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때 저는 50대였어요.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죠. 제 시어머니께서는 80살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었답니다. 먼저 저희 집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형님 댁은 아파트도 좋은 곳에 살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셨죠. 반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이 불규칙해서 수입도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정반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했죠. 돈이 많은 쪽에서는 관심이 없고 돈이 없는 쪽에서 더 극진히 모시고 말이에요. 형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만 잠깐 얼굴 비추시고 그마저도 일이 있다며 금방 자리를 뜨시곤 했어요. 돈은 가끔 들이셨지만 정작 시어머니께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돈보다는 자주 와서 얼굴이나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 최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형님 댁도 나름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다 보니 잦은 접대와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들 사교육비며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으셨거든요. 거기다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라서 그쪽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은 남편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골프 같은 사교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효도라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특히 5년 전부터는 아예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셨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희가 일하느라 제대로 돌봐드릴 수도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을 거라면서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저보고 너무 오지랖 넓게 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남남인데 왜 그렇게 챙기려고 하냐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를 남남이라니요.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건데 말이에요. 저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시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안부도 여쭙고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며 빨래도 도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면 밤새 간병도 했고요. 우리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용돈도 3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돈도 없으면서 남편은 반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을 가져다 주시고 아이들 옷도 손수 떠서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반면 제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해 했어요. 술만 마시면 우리 엄마한테 돈 갖다 바치냐며 화를 냈어요. 우리도 쓸 거 없다면서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지 왜 챙기냐고 했어요. 일 없는 날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제가 시어머니 챙기는 걸 계속 트집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택시비도 아깝다며 버스 타고 가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런 남편이 더 화나게 한 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대는 동네 노래방 사장인 40대 중반 여자였는데 돈만 벌면 거기로 갖다 줬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큰아들이 다 가져갈 텐데 왜 헛고생하냐면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버스 타고 오셔서 손수 끓여오신 죽을 주시면서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수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너만큼 마음씨 고운 사람은 처음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반면 형님에 대해서는 가끔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큰아들은 돈만 주면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정작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닌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야속하다는 내색은 안 하려고 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70 후반이 되시자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고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들르게 됐어요.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반대는 더 심해졌어요. 우리 집 살림은 뒷전이고 남의 집 늙은이만 챙기냐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의지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안 가면 며칠씩 혼자 계셔야 했어요.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겨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날 들렀다가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모실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안 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셨지만 그 이후로는 더 자주 들르게 됐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올 봄 시어머니께서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어요. 바로 응급실로 모셨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80살이셨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시다니 정말 허망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장례 끝나고 어머니 집을 정리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편지들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주는 편지, 형님한테 주는 편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편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나에는 큰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작은 며느리 은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마지막 인사말 정도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도 저도 그냥 평범한 편지려니 했죠.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받은 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은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만큼 착한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야.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지. 넌 내 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고 있어. 둘째는 바람 피우고 돈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이 늙은이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런데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녔지. 정말 고마웠어. 은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둘째와는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내가 저 세상에서도 편히 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집과 가게는 다 내 거야. 이미 내 명의로 증여를 완료해뒀어. 서류는 안방 서랍에 있어. 큰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넌 그럴 자격이 있어.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 딸아.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아주고 계셨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과 가게를 제 명의로 해뒀다는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받은 편지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이 편지를 읽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 돈만 가져다 주면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늘 섭섭했어.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그마저도 금방 가버리고
나이 들어 외로워하는 내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지. 은숙이만이 진정한 가족이었어. 은숙이는 내 마음을 알아줬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줬어. 돈도 없으면서 용돈까지 갖다 줬지. 그 아이가 진짜 내 딸이야. 그래서 집과 가게는 모두 은숙이 앞으로 증여했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니 어쩔 수 없어. 내가 섭섭하겠지만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형님이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셨냐면서 치매에 걸린 게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날만 기다렸냐면서 저를 원망하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주버님이 화내실 만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인데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날만 기다렸지. 계산적이다. 어머니 마음을 샀다면서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참다 화가 났어요. 당연한 도리만 했을 뿐이라고 형님들은 명절에만 얼굴 비쳤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더 화를 내시면서 자기들도 효도했다고 각자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주버님도 나서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멀쩡하실 때 하신 일이었어요. 3년 전이면 아직 건강하셨을 때거든요. 안방 서랍을 뒤져보니 정말 증여 서류가 있었어요. 집과 상가 건물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몇 억 되는 재산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계속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큰아들로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해는 됐어요. 형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도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집이 제 앞으로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혼하지 말자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화내더니 정작 집이 제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잘해보자고 하다니요. 그동안 노래방 사장과 바람 피우면서 돈만 벌면 거기로 갖다 준 건 뭐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널 더 사랑했구나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음은 이미 떠났거든요. 형님들의 원망 어린 시선,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감정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30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그 나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 맞는 보답을 해주신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이혼 협의를 하면서 남편이 울면서 빌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정말 한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론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30년 동안 쌓인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큰 다툼 없이 이혼이 성사됐어요. 남편도 이제 와서 억지를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거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이혼 후 처음 혼자 지내는 집에서의 밤은 정말 기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요리를 잘하셨는데 저한테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가게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싶더라고요.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표 된장찌개 레시피로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어머니 손맛 같다면서 자주 찾아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 된 교장 선생님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지역 중학교에서 퇴직하신 70대 초반의 신사분이셨죠.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된장찌개를 드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 손맛 같다면서 추억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웠는데 여기 와서 다시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간은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가끔 혼자 사시나 보다면서 반찬 하나만 사가시는 모습을 보고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도 혼자 사는 입장이라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추운 날이면 따뜻한 국물 반찬을 하나 더 챙겨드리고 명절 때는 혼자 계실까봐 특별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특히 제가 시어머니 장례 이후 힘들어할 때도 괜찮으시냐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싶었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말았죠. 교장 선생님과는 1년 넘게 그렇게 서로 챙겨주며 지내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됐나 싶어서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고 1년 넘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다른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제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회계며 경영 쪽을 도와주시고 저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부부가 함께 하니까 더 정겨워한다면서 좋아해 주세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라는 말씀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살 용기를 주셔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돌봤더니 시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 맞는 보답을 해주셨고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손해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심은 언젠가 통해요. 당장은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제 시어머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힘든 시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시어머니 영정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겨요. 저처럼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세상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 말씀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당장은 힘들고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제 앞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